원주가 원의 둘레예요? 예, 강원도 원주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선 후보들이 말 안 하는 공약이거든요. 표 떨어질까봐. 제가 해군 대위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저만 군대 갔다 왔네. 대선 후보 중에. 어차피 그런 거 되게 못하게 생기셨는데 은근히 하신다. 공방춘천제 안철수 선생님께서 첫 선생님이셨습니다.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실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니 기쁜 일이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뭔가 가물가물한데 1차 방정식만큼은 안 까먹게 돼요. 맞아. 그 피자가 너무 컸어. 여기에다가 붙이면 한 판. 오, 한 판. 마지막 남은 거를 붙이면 세 판. 7판이 됐네요. 처음에 선생님 오셨을 때는 이렇게 수업만 하고 끝냈었는데 사실 오늘 수업은 수업 외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궁금한 것들도 좀 여쭤보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애들이 또 의외로 되게 예리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날 것이. 날 것 그대로의 또 말도 안 질문이 되는 나올 질문. 수가 있거든요. 회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원주율입니다. 원은 뭔지 아시죠? 동그라미요. 그런데 항상 옛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동그라미 그 길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퀴 동그라미에다가 실을 이렇게 돌려서 묶어요. 그러고 나서 빼면은 그게 둘레가 되죠. 바로 둘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의 지름이잖아요. 네. 지름은 그냥 자를 대면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원이 있잖아요. 예. 둘레는 여기다가 실을 둘러서 둘레를 잴 수 있고 네. 지름은 이걸 가로지르는 이 선을 재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지름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일정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이게 일정한 거예요. 네, 일정하죠, 항상. 그래서 찾아낸 게 3.14, 159 뭐 이렇게 쭉 아. 나가는 이게 그거구나. 비율. 아, 3.14. 그걸 원주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원 중심을 관통하는 이것을 직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직경이고 원의 둘레. 네. 이걸 분수로 나눴어요. 직경의 몇 배가 원의 둘레가 되는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3.14 점점점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주율이라고 해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데 직경만 알면 원의 둘레는 이걸 곱해서 금방 알 수 있다. 직경이 영어로 diameter거든요. 그러니까 d. 그 다음에 원주율은 파이. 제가 연습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네. 나왔어. 나왔어. 29.6이네. 아닌데? 9랑 3.14 곱하면 선생님 죄송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잘못 쳐서 그런 거지? 아무래도 짜서 그래요. 얘가 원래 이런 애 아닙니다. 이런 애 아니에요. 28.26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름 9에다가 3.14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파이가요 3.14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점점점 밑으로 막 숫자가 계속 안 끝나고 이어지던데. 평소에 우리가 쓸 때는 3.14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주선을 하나를 쏘아 올린다. 네. 이럴 때는 굉장히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바뀌어도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파이 값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슈퍼컴퓨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작년에 계산을 했던 파이 값의 소수점 아래 숫자가 바로 62조입니다. 조?
소수점 아래로 62조까지 계산을 한다고요? 예, 그래도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도 사실 끝나요. 더 계산할 수는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산하려고 그래 얘는? 한번 응용 문제를 내볼게요. 대관람차가 있다고 쳐요. 지름은 25m예요. 원주율을 3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원주율이 나와 있네요 이미. 아니, 사실 원주율이 모두 다 3.14 이렇게 동일한데 이번 문제에 한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위해서 네. 다 계산 끝나셨어요? 저 15개. 15개 나왔습니다. 15대. 아우, 다 정답입니다. 와. 예. 사실 간단하죠. 이 원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25 곱하기 파이 3이라고 했으인 거고요. 관람차 사이의 거리가 5니까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25 해서 15. 오.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풀었니? 나? 25 곱하기 3하고서 75를 만들어서 75 나누기 5를 해가지고 10을 만들었거든. 나도. 원래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푸는데. 자, 그러면 원의 둘레는 졸업했어요. 네. 아 끝났다. 그럼 이제 원의 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지 옛날 사람들이 기원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360등분으로 잘라요. 여기 한 조각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연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걸 360개로 나누니까. 여기는 뭘까요? 길이가? 반지름. 예, 반지름입니다. 이제 360개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반지름은 레이디어스라고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R이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여기는 뭘까요? 원의 둘레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왜 그러냐면 위아래를. 위아래니까. 그렇지 그렇지. 원주가 원의 둘레예요? 예, 강원도 원주가 아니고 힘 빠져.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R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원주죠. 이 원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름 곱하기 3.14. 3.14. 곱하기 파이죠. 그죠? 네. 원주율이죠. 이 부분. 직경의 반이거든요. 반지름이네? 그럼 반지름이거든요. 바꿔서 표시할 수 있어요. 발이 두 개네. 그러면 R 곱하기 파이가 바로 면적이 되는 거죠. R과 R이 곱셈이 되면 파이 R 제곱. 제곱.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네. 이 원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저는 1875야. 파이는 3이잖아요. 네. 반지름이니까 25cm죠 사실. 25를 제곱하면 25제곱이에요. 1875. 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종 문제를 풀겠습니다. 최종 문제 좋다. 최종 문제다. 은행잎을 그렸어요. 이 면적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무슨 도형이라 그래 이거 이게 흰색 구문을? 직장에서 여기 왜 이렇게 반을 잘랐어? 계산기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얼마 나왔죠? 450 나왔습니다. 154가 나왔는데 337.5가 나왔어요. 154.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은행나무 잎의 면적이죠. 근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것과 똑같아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5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 반하고 이게 똑같아요. 이걸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돼요.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했으면 됐어. 30 곱하기 15는 그럼 그거 하면 되네. 450. 네. 끝났어요? 이거는 이건 약간 IQ 테스트 문제 아니었어?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제대로 푸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먼저 여기 보면 원의 면적을 우선은 구하기는 쉽죠. 파이 r 제곱의 2분의 1이죠. 이 직사각형 면적 전체 중에서 여기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이걸 더해보죠. 더해보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15에서 450. 진짜 쉬운 건 이거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것 같다. 첫 번째 방식은 금방 생각하는 그런 친구는 사실은 좀 드물어요. 근데 오히려 정식으로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 위로하지 마세요. 야, 와, 오늘 진짜 원줄과 원의 면적, 네. 둘레 저 이제 확실히 알았- 알았다. 저 진짜- 확실히 알았다. 진짜-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대선 후보시잖아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교육 어떻게 가야 할지 선생님만의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후보 중에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사람이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교육 제도는 1951년에 만든 걸 70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하고 네. 지금 8살과는 다르잖아요. 네.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지금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네.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컨텐츠와 교육 방식을 바꿔야 돼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유치원을 공교육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오, 일찍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해서 사회에 지금보다도 1, 2년 빨리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읽는 능력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읽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옛날 과거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교육들이에요. 그리고 과목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참 착각하는데 코딩 교육이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만드는 도구예요.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방향이고요.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육 개혁 성공했던 핀란드 같은 경우가 1970년대 교육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효과를 본 게 1990년이에요. 20년이 걸립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다가왔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런 교육개혁을 하지 않고 대학 입학시험 방식만 바꾸는 걸 교육개혁이라고 착각한 비전문가들 때문에 이 교육이 바뀌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결과는 절대로 안 나오지만 그 틀을 만드는 게 역사적인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안철수 후보님의 그 공약 3가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1호 공약이 성장 공약입니다. 네. 555 공약이죠. 그게 뭐냐면 초격차 과학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1등,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 2등의 격차가 한껏 벌어져서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이거든요. 네.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만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경제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게 제 1호 공약인 555 공약이고요. 네. 노래도 있어요. 노래요? 오 예. 노래가요? 예, 555 필승 코리아.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이 청년 공약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회에서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할 때 딱 부딪히는 불공정한 대학 입시, 의전원, 로스쿨, 네. 그리고 취업 청탁 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군대 문제, 세 번째가 주거 문제, 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연금에 대한 개혁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다 공약들을 다 냈어요. 대학에서는 수시 전면 폐지, 전체 학생들 중에서 10%는 사회적인 약자인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것으로 하고 10%는 특기생, 그리고 나머지 80%에 한해서 절반은 수능으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으로 뽑으면 꼭 서울에 있는 학생 아니더라도 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시가 없어지면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졌잖아요. 고안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검정고사 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로스쿨 졸업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실력이 더 좋으면 로스쿨 졸업생을 물리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제도도 허물지 않으면서 사시 부활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전원 전면 폐지,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의대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원래 바라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서 일벌백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문제도 지금의 징집하는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부사관을 뽑는 거죠. 근데 그게 전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해군 대위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저만 군대 갔다 왔네. 대선 후보 중에. 그런 네. 거 되게 못하게 생기셨는데 은근히 하신다. 대위까지. 장교와 수병만 있으면 배를 못 움직여요. 오. 배를 움직이는 거는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사관들이 배를 움직입니다. 전력 강화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게 이제 군대에 대한 공약인 거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그 주거에 대한 건데요.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고안한 방법이 네.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일단은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본 금리를 적용을 하면 네. 최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목돈이 없으니 첫 15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기관,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90년대생이 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제 매니저가 9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예. 이날 애가 운전을 하는데 정신이 나갔더라고.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낸 다음에 네. 정작 65세가 돼서 받을 때가 됐을 때 나라에서는 줄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통 대선 후보들이 말 안 하는 공약이거든요. 표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고 청년들은 40-50년 후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고, 근데 이걸 꺼내야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1년이라도 빨리 해야지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5번째가 보육에 대한 거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전일제 초등학교,
공공보육시설의 퍼센티지를 70%까지 넓히는 것.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값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지자체마다 만들겠다. 그게 제 5가지 청년 공약입니다. 남은 세 번째 공약. 세 번째. 예. 힘드세요? 아니요, 세 번째를 고르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하나만 더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거든요. 뭐 하고 싶으셨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코로나, 복지, 국방, 외교. 나 코로나랑 외교 중에 너 뭐 듣고 싶냐?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그래? 지금 저도 엄청 듣고 싶습니다. 외교도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문제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학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 동향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정치 방역이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나라의 방역 실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도 지키지만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네.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방역 공무원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에게 2, 3일 뒤에 문자 보내서 네. 검사받으라 이러거든요. 네. 2, 3일 동안 어디를 또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더 확산되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이 발달을 해 있어서요. 네. 거기 보면 자기 동선이 기록이 되고 정부는 그걸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앱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정부의 확진자 동선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확진자와 겹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돼서 바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불충분한데 확진자 10,000명, 위중증자 2,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백신이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한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경주를 해서 백신 주권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된 방역 시스템들을 만들고 전 국민들이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원주부터 그리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계획들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대선 운동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할 시간? 그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